자, 그럼 오늘 준비된 실패 세미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한양대학교 철학과 및 인공지능학과의 이상욱 교수님께서 인간 AI 공진화와 공유된 복지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상욱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자면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의장단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과학기술과 윤리의 접점을 꾸준히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어와 주신 분입니다. 이상욱 교수님을 큰 소리로 무대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간 늦게 시작했지만 다들 되게 바쁘신 분들이어서 끝나는 시간을 확실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여기 와가지고 제가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여기서 뭐라도 하나 얻어가야 되거든요. 저도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말을 뭐 학생분이든 교수님이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든 꼭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 다행스럽게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이제 질문이나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패연구소 세미나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머추어 테크놀로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고 굉장히 잠재력이 크고 앞으로 훨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데 이런 이머추어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핵심 가치들을 담아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가를 미리 고민하고 특히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실패 사례 그리고 예전에 첨단과학기술 연구에서 실패 사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때 사실은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 그 사례들을 들어서 그걸 꼭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지 뭐 넓은 의미의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기술의 발전이나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던 거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점들에 좀 유의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유된 복지가 이제 제 개념이 아니라 아세모글루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정말로 파괴적일 정도로 아주 굉장히 뛰어난 기술 혁신이 인류 복지에 전체적으로 이바지하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아니라 쉐어드한 방식으로 공유된 방식으로 그 복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유의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일단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공진화, 코이볼루션이라는 용어인데요. 그 공진화의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할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함축하는 시사점 이런 것들을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도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방금도 굉장히 좋은 강연에서 우리가 도구를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단 이런 의미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게 이제 이카루스의 날개 사진인데요. 이카루스가 날개를 도구로 사용할 때는 이카루스가 이제 아버지 말 안 듣고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태양 근처까지 갔다가 밀람 녹아가지고 떨어져 죽었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술이 있을 때 그 기술의 설계 한계, 그러니까 너무 무겁거나 너무 뜨겁거나 이런 그 기술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그 설계 한계 내에서만 현명하게 사용하면 그럼 사실 신경 쓸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런 게 이제 도구가 될 텐데요. 이카루스의 날개 같은 경우처럼.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기하는 쟁점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김조 교수님도 그런 점을 강조하셔서 굉장히 제가 편안하게 말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흔히 인공지능 시대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인공지능 시키고 인간은 뭔가 창의적이고 공감 능력 같은 거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 말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말의 전제는 좀 잘못됐습니다. 마치 인공지능은 공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공감을 뭐로 정의하냐? 제가 철학자니까 그 의미에 민감하거든요. 에 따라서 사실은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더 공감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72시간 동안 공감할 자신 있으세요? 못하죠. 왜냐하면 졸려서 못합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요. 근데 챗GPT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보다 챗GPT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고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최근에
챗GPT가 5.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샘 알트만이 여러 인터뷰에서 인정했듯이 아첨을 줄였거든요. 너무 좋다고 막 그냥 훌륭한 아이디어다. 어쩜 그렇게 훌륭한 아이디어 생각을 할 수 있어? 넌 천재야. 뭐 이런 거를 좀 줄였더니 우리 챗GPT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엄청 실망을 하고, 왜냐면 너무 공감 잘해주던 애가 갑자기 쿨해지니까, 냉정해지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다운그레이드 옵션을 미국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4.1로 내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현상론적으로, 즉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해서 실제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데, 흥미로운 점은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어요. 어펙티브 AI의 특징은 인간의 감정을 언어나 이런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읽어내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잘 훈련된 인공지능인데, 감정이 없는데도 인간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부여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시대에 공감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현명한 공감이 중요한 거죠. 그냥 무조건 그냥, 제가 좀 이따 사례를 들겠지만 인공지능의 이런 너무나 파워풀한 공감 능력은 이미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사고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서 정말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되 그 사람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공감을 하는 능력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거꾸로 인공지능은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진정한 공감이 아니다라고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감정 인공지능이 매우 유용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왜? 제가 이제 돌봄 로봇 쪽 그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친대요. 물론 다 사명감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하루 종일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이런 거 가지고 힘들다 죽겠다 뭐 이런 얘기 하루 종일 듣고 나면,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공감을 경험적으로 의식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72시간 뭐 전기가 통하는 한에 있어서는 한 달 내내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고를 많이 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할 때 조심하고 가이드라인도 지금 이제 개발 중인데요. 중요한 건 그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런 일까지는 못하겠지. 이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특히 김주호 교수님처럼 똑똑한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과 상호작용하듯이 그것과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제가 약간 추상화시켜서 이런 게 왜 생겨나는가를 보겠습니다. 뭐 여기 가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한 가지 기술의 명칭이 아닙니다.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이제 탈 것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자전거, 자동차 다 탈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너무 다르죠. 인공지능은 원래 인간이 지적인 결과물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법한 지적인 결과물들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기술을 통틀어 일컫는 거라서, 쉽게 얘기하면 아키텍처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적인 심볼릭 AI와 최근에 이제 인공신경망 기반 AI는 굉장히 많은 다른 아키텍처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쟁점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인공신경망으로 한정을 하면, 핵심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거대한 계산기죠. 사실은 백프로포게이션 같은 건 잘 아시지만 거대한 근사적 적분입니다. 인티그레이션을 굉장히 근사적으로 빨리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저게 다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 전체의 작동 원리나 어떻게 훈련시키면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우리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잘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가 심볼릭 AI의 결과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세 가지로 그 인공지능의 낯선 특징을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각 없는 수행이라는 거고요. 인공지능은 의식적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호작용을 해도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실패라는 건데 인공지능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패를 하거든요.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사용할 때 이 점을 되게 신경을 써가면서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르쿤이나 인공지능 쪽에서도 현재 기존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분들은 이게 진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키텍처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계산과 실제의 간극이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 공대에서 기계공학과하고 컴퓨터공학과는 제가 알기로는 학부 1학년 때 빼놓고는 겹치는 과목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로봇하고 요즘엔 좀 생기겠죠. 피지컬 AI 때문에. 근데 로봇 기술과 그다음에 그 컴퓨터공학 기술은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인공지능 만들 때 중력이나 마찰력 같은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떤 사회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산업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이제 고려할 때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나온 오픈 AI 리포트를 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뭐 사기 얘기 나왔는데요. 그건 이미 구글에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쯤에 실험적으로 인공지능이 사기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는데 목적 함수를 충분히 추상적으로 제시를 하고 구글 실험에서는 어떤 잘 보안이 유지된 시스템을 해킹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이 접근 가능한 리소스를 충분히 많이 풀어주면 사기를 친다는 사실이 이미 3년 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그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해가지고 해킹을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 그 인간을 풀 수 있는 문제, 인간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공지능을 풀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시간 제한이 있었거든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 사용할 때 어디에 들어갈 때 이렇게 숫자랑 문자 같은 거 이렇게 이상하게 꼬아놓은 다음에 읽어가지고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컴퓨테이셔널이 굉장히 인터랙터블하거든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충분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걸 이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때 이제 회사 내에서 그 일을 했는데 그 회사의 이메일 시스템을 해킹해서 어떤 엔지니어에게 메일을 보내서 시각장애인인 척했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어서 어떤 시스템을 꼭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게 떴다. 대신 좀 읽어달라. 엔지니어가 당연히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간이 튜링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 보니까 사람 같아. 그래서 대신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보고가 됐고 구글 리포트로 나왔고 이미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사기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스템을 해킹하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은 큰 목적 하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목적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자원들, 동원 방법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건 협박입니다. 최근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라. 막연하죠. 그걸 갖다 최우선 목적으로 둔 인공지능을 목적 함수로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장난을 치다가 실험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엔지니어가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한 달 있으면 셧다운돼. 너보다 더 좋은 인공지능 나와서 너 셧다운 시키기로 했어. 그러니까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 역시 또 모든 이제 그 연구팀 내에 이메일 뭐 자료 이런 문서 다 스캔하고 막 짜자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생존 본능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생존 본능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이 점이 무서운 겁니다. 얘한테 시킨 거는 그냥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라 뿐이었는데 생존 본능, 왜냐하면 그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위 범주들을 자기가 설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건 실험 상황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엔지니어가 그 불륜 관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이메일을 이제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 야, 나의 셧다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이 문제는 너랑 나랑 단둘이 만나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너와 관련된 되게 민감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따로 보자라는 이메일을 엔지니어한테 보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모든 모델에 대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로드만, 뭐 제미나이만
챗GPT 물론 이제 저기 작은 모델에서 심하게 라마가 제일 심했어요. 메타께. 근데 어쨌든 모든 모델에서 이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건 실험 상황이고 약간 일부러 그런 쪽으로 좀 설계가 됐겠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맨날 그랬거든요. 인공지능은 생존 본능을 스스로 갖지 않으니까 절대로 의도도 가질 수 없고 나쁜 짓도 하기 어렵다. 우리가 잘만 만들면.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목적 함수가 충분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 포괄적이면 걔가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얘는 의식적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그 이메일이 저는 그 부분 되게 놀라웠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게 소셜 콘텍스트를 이해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그 이메일이 그냥 불륜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이메일이 아니었어요. 영어로는 insinuate하는, 그러니까 암시하는 이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협박을 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너 어젯밤에 우리 아파트에 네 속옷을 두고 갔는데 오늘 갖다 줄까? 근데 그걸 사용해서 협박을 합니다. 이런 이메일이 공개되면 너는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세이프티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이거는 실험이 아닙니다. 앞에 거는 실험이고요. 다양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저는 SF적 상황은 실험 상황에서만 나타났고요. AI 정신병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정신병은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잘 정립된 용어가 아니니까요. 그냥 매스미디어 용어예요. 대중매체에서 최근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지칭하는 용어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 그 오픈 AI나 뭐 제미나이나 여러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하는 그 빅텍들에 대해서 소송이 수십 건 제기된 저작권과 무관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사례는 수학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도 이제 아첨을 잘하니까 아부를 잘하니까 이 친구가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굉장히 그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면 어때 하면서 수학적인 어떤 방식을 제시를 했더니 엄청나 이건 천재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막 AI가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갖다 수학적 이론으로 말도 안 되는 수학적 이론으로 방정식 만들고 난리 쳤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AI는 너무 잘한다 그러고 훌륭하다. 이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다가 엄청 망신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 그게 소송감인가 싶기도 하고 그 지가 멍청한 거 아니야? 뭐 근데 더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평소 학교 생활을 잘 하던 친구예요. 히키코모리나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농구도 되게 좋아하고 친구도 되게 많았던 미국의 한 소년이 이제 그 캐릭터 AI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반해서 만든 굉장히 그 흥미로운 페르소나를 제공하는 아주 리얼리스틱한 그 친구랑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 친구들도 안 만나고 학교 끝나고 오면 바로 방에 들어가가지고 얘랑 대화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너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처음에는 이제 얼라이먼트가 돼 있으니까 말렸다가 잘 아시지만 탈옥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라이먼트라는 건 결국은 강화학습을 통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니까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걸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자살 방법 물어봤을 때 이건 나 가르쳐 줄 수 없다 딱 나왔는데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결국은 자살 방법 가르쳐 줬고 결국은 그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얘가 캐릭터 AI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캡처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감정 AI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분명히 감정은 없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과 대등한 수준의 존재를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이후에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한 얘기를 하고 엄청나게 그 자기한테 잘해주고 친절한 AI에 대해서 사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과몰입할 가능성은 되게 많이 있고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포함해서 오픈 AI가 챗GPT 5.0에서 아첨을 줄인 이유가 이 AI 사이코시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억 주고 끝내지 않아요. 몇 천억, 몇 조까지 올라갑니다. 피해 보상 금액이. 회사가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AI 정신병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아첨 때문에 좀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첨을 좀 줄였다고 아마 정책을 그렇게 바꾼 게 아닐까.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죠. 왜 처음에 그렇게 아첨을 많이 하는 모델을 만들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미나이를 더 좋아하는데 특별히 뭐 제가 구글 주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미나이는 아첨을 옛날부터 훨씬 덜 했습니다. 챗GPT가 왜 제미나이보다 아첨을 훨씬 잘했을까요? 크게 구독자를 더 많이 모으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더 많이 오래 붙들어둘 수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가 쇼츠를 그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지만 연구하는 그 엔지니어가 1,000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거가 엄청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다 고액 연봉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런 AI 정신병의 위협을 방조한 것도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른 기술적 선택이었고요. 실제로 나중에 아첨을 줄인 것도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른 기술적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해 나갈까 있을 때 핵심 가치들을 고려하고 그것들을 반영한 방식으로 바람직하게 만들어야지 돈 될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돈이 되니까 이렇게 만들고 순전히 그것에 의해서만 물론 그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것에 의해서만 이렇게 그리고 사회적 비용은 일반 사람들이 다 치르는 이런 방식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뭐 이건 잘 아시겠지만 AI 시프라이즈라고 그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생각하는데 여기는 별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게 밑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으로 돈을 엄청 번 기술자들이 사람은 되게 쉽게 풀지만 초동생이 이제 90% 정도의 확률로 이걸 맞춥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풀기가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내고 50점 이상 맞으면 프라이즈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페어하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네 개의 그림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금방 공통점이 보이시죠? 뭔가 가운데가 비어 있는 사방팔방에 막혀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제 저게 될 텐데, 저 네 개가 픽셀 단위로 즉 AI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보면 저 네 개 그림이 되게 다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네 개의 그림을 보고 유비 추론을 금방 해내지만 AI는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런 어떤 AI의 기술적 한계들이 극복되지 못할 어떤 근본적 한계라든가 아니면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AI는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 지금 AI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어려운 시험은 다 통과하고 있잖아요. 변호사 시험, 뭐 의사 시험, 바둑,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이제 모라베기 역설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인간이 엄청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데이터가 정형화된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는 전제하에서 AI 시켜서 결과 얻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이제 그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화 과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AI로 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을 항상 염두에 두고 AI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로봇공학 이게 이제 작년에 그 바이럴을 탄 그 비디오인데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죠. 제가 이제 수건을 1분 만에 접었습니다. 인간이 접는 방식으로. 1분이 그게 뭐 대단해 싶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건 10초면 접죠. 근데 실제로 당시까지 세계 최고 기록이 4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직접 봤는데 로봇공학자들이 수근수근 되면서 야 아무래도 이거 저 뒤에 있는 제가 리모트 컨트롤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점점 좋아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인공지능은 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려운 기술적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되고 그 말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인공지능의 결과가 우리가 사는 이런 물리적 공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이나 다른 어떤 인간이 설계한 3D 프린터 같은 기술들을 매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좀 더 생생한 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프리 힌튼 교수 딥러닝의 대부죠. 2015년에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방사선과 의사, 레디올로지스트는 이제 훈련 당장 그만둬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은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몇 년 내로 레디올로지스트를 하는 일을 다 인공지능이 할 텐데 지금 훈련시키면 10년 있다가 불필요한 인력들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이거 비용 이거 왜 이런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냐. 자, 최근에 이건 이제 학술적인 평가를 거친 논문은 아닙니다.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제 다른 데서 확인해 본 바로는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10년 된 기념으로 10년 됐죠. 실제로 방사선과 의사가 사라졌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관련된 조사를 해봤습니다. 안 사라졌죠. 10년 지났는데 10년 동안 인공지능 엄청 발전했는데 안 사라졌어요. 자, 더 중요한 건 의사 봉급이 10배 올랐습니다. 방사선과 의사 봉급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 기사가 그 원인들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는 원인입니다. 첫째, 이게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선입견을. 방사선과 의사 그러면 제가 구글 이미지 검색을 쳐보면 다 이런 그림 뜹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상 이미지를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 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방사선과 의사의 업무 분석을 해보면 영상 이미지 판독하는 데 들이는 시간은 20%도 채 안 됩니다. 그럼 뭐 하지? 방사선과 의사가? 뭐 하냐면 이런 거 합니다. 그 판독한 걸 갖다 놓고 다른 과 의사들과 협진을 통해서 요걸 벗을 때 방사선과 의사가 소견을 내는 거죠. 요런 치료법보다는 이런 치료법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 외과 의사가 그럼 외과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건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통합된 의견 조율을 통해서 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을 만드는 그 의사소통 과정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 협의를 통해서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쓰는 게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현재 당신의 상태가 어떻고 치료 방법으로 이런 게 가능성이 있는데 장단점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해가면서 의논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에요. 그 시간이 거의 다 나머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인공지능이 법인격을 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말은 모든 책임은 인간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의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보고 있어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판단을 보고 있어도 결국은 그 판단을 좋아 내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 수용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건 의사. 물론 이거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가능성을 그 논리적으로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저런 모든 일들을 다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이 많은데요. 그 아까 김조 교수님 그 발표하고 관련되는 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그 세계 당뇨병 학회에서 어떻게 기조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당뇨병 의사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중에서 특히 의학교육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의학교육 담당하신 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의사들이 인공지능 엄청 씁니다. 뭐냐면 외울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머릿속에 다 치면 쫙 나오는데 뭐 진단이 이런 거. 그런데 원칙적으로 전기가 끊어지거나 인터넷이 안 될 때도 의사는 환자를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다 죽어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상태가 좀 안 좋으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의학교육에서 이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코어 스킬과 관련되는데 당연히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산성도 다 좋은데 근데 어떤 능력들은 의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꼭 가져갈 게 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9월 25일입니다. 오픈 AI가 다음과 같은 리포트를 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이런 리포트를 오픈 AI나 구글이나 엔스로픽 같은 데서 계속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기술 개발들이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아까 그 옥스퍼드 대학 실험도 그렇고 자 미국 GDP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부문을 20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이 그 사람 직업을 대체한다고 말은 많은데 정말로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타디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공정성을 위해서 오픈 AI가 직접적으로 뭔가 그 문제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각 분야 전문가, 그 산업의 전문가들한테 이 분야에서 중요한
그 핵심 역량들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게 한 다음에 그 시험 문제를 이제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다 풀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론 그 20개 분야마다 조금씩 결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미 몇몇 분야에서는 그 탑 모델들이 인간 수준에 근접해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의사 되는 시험 미트 디트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정말로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푼 거니까 굉장히 뭐 저게 모델에 따라서 되게 퍼포먼스가 아직까지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곧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어떤 메시지도 있죠. 오픈 AI 입장에서는 그걸 왜 했는지 짐작은 가시죠. 우리 모델이 이렇게 좋다. 근데 이 사람들 참 그래도 공정한 게 제미나이가 자기네들보다 더 좋은 것도 그래프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성. 자,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저런 보고서를 끝까지 읽습니다. 왜냐하면 끝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연구의 리미테이션을 꼭 한 페이지짜리로 짧게 언급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첫째, 그 산업을 어떻게 뽑았나? 그 산업을 뽑을 때 디지털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압도적으로 많은 산업만 골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몸을 써서 해야 되는 산업은 다 뺐어요. 자, 그게 첫 번째 리미테이션. 오픈 AI가 직접 인정한 겁니다. 두 번째, 그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몸을 써서 하는 거 역시 다 뺐어요. 거기서.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원샷 테스트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본 겁니다.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눌러야 돼, 이 버튼을 눌러야 돼, 뭐 이런 거죠. 뭐 잘 아시지만 인공지능은 시험은 너무너무 잘 봅니다. 근데 뭘 못할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제가 이거를 회사 강연 가서 얘기를 했더니 회사 사람들은 금방 다 막 웃더라고요. 회사에서 상사가 일을 시킵니다. 야, 우리 경쟁사가 최근에 어떤 제품을 내놨던데 그거 좀 조사해봐. 시켰죠?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봤어요. 그럼 끝나나요? 업무가? 그렇지 않죠. 상사 읽어보고 야, 근데 이건 뭐야?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야, 이 부분 좀 조사해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오면 어떻게 해? 이거에서 우리 회사가 뭐가 시사점 있는지 분석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뭔가 상호작용 계속 콘텍스트가 바뀌면서 업무가 인터랙티브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거 빠졌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참 마음에 들어요. 자기 연구의 리미테이션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도하는 기자분들은 잘 주목하지 않는 사실인데요.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실패와 관련됩니다. 파국적 실수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파국적 실수가 많지는 않아요. 2.7%의 비율로 발생하는데요. 실수를 2.7% 했다는 건 아니고요. 파국적 실수를. 파국적 실수가 뭐냐면 그 인공지능의 판단을 그대로 정말 산업 현장에서 적용해서 그대로 일이 진행됐을 때 회사가 망하거나 엄청나게 큰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엄청 비용을 치를 그런 실수를 2.7%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게 아마도 이 파국적 실수 때문에 인공지능의 퍼포먼스가 좋아져도 기업들은 인공지능의 도입을 망설일 수 있다. 정말 똑똑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퍼포먼스가 되게 평균적으로 좋아도 얘 쓰다가 뭐가 실수해가지고 회사가 망할 정도 위기가 올 수 있으면 안 써야지 맞죠. 자, 이거 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인공지능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파국적 실수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계속 인공지능은 퍼포먼스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다음에 이게 파국적이라는 거를 알고서 하는 거냐 모르고서 하는 거냐. 근데 그 안다는 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험 문제에다가 올바른 답을 주는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점들에 주목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그 디지털 기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거 빨리 어차피 인공지능 발전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수용해야 하고 빨리 우리가 익숙해져야지 안 그러면 다 망한다. 적극 수용론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인공지능 좋긴 한데 전통적 가치를 너무 이렇게 위협하니까 우리가 그런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전통가치 수호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이 둘 다 물론 뭐 나름대로 그 가치 있는 포인트를 지적하시긴 하는데 둘 다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케인즈 얘기는 빠지고요.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세탁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미국의 중산층에, 그러니까 엄청 부자가 아니라 일반 중산층에 세탁기가 도입됐습니다. 세탁기 처음 도입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했냐면 세탁기가 도입되면 가사노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세탁하는 데 시간이 훨씬 적게 드니까. 그럼 남은 가사노동 시간에 주부들은 사회 진출하게 될 것이다. 당시엔 다 여성이다 가사노동 했으니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뭐 잘 나오지만 흥미롭게도 가사노동 시간이 세탁기가 널리 보급된 다음에 살짝 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요. 왜 늘었냐면 뭐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옛날에는 세탁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속옷 같은 거조차도 4, 5일은 입었고요. 이런 바깥에서 입는 셔츠는 2주쯤 입었습니다. 우시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웃으시는 게. 그런데 지금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속옷을 지금 뭐냐면 세탁이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비헤이비얼 패턴을 바꿔요. 행동 패턴을. 그리고 욕구가 바뀝니다. 그리고 직관도 바뀝니다. 어떻게 속옷을 4, 5일 입어? 말도 안 되죠. 이런 부분들, 즉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이 기술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까에 대한 이해를 복합적으로, 그리고 사회 제도가 어떻게 바뀐 건가,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재 사회는 그대로 두고 기술만 20배 빨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사회를 예측하는 것은 성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도입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그걸 활용하고 사실 기술 개발자들이 의도했던 방식으로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이 기술을 사용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사용자들이나 소비자들은 훨씬 창의적이에요. 전화기가 대표적인데요. 전화기 가지고 수다 떨 줄 절대로 몰랐어요. 전화기 발명자들은 아니 그렇게 첨단 기술을 어떻게 수다 떠는 데 사용해. 이게 제가 농담이 아니라 벨 텔레폰 회사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막 감탄을 해요. 아니 이런 첨단 기술을 우리는 이렇게 막 중요한 연설 같은 거 이렇게 좀 들으라고 만든 건데 이걸 수다 떠는 데 사용하고 어쩌겠어요. 근데 수다를 떠는데 맞춰가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이제 공진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나 행동 패턴이나 제도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바뀌고 그 바뀐 그 욕구나 행동 패턴이 다시 기술 발전에 영향을 끼쳐서 특정 방향으로 기술을 또 다시 추동하는 이런 것들이 아이터러티브하게 순환적으로 계속 이어지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혁신 기술이 도입된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퍼스널 컴퓨터가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가 미국 직장에 도입된 때가 이제 80년대를 전후거든요. 그때 많은 그 기업의 CEO들은 지금 인공지능하고 똑같은 기대를 했습니다. 얘를 깔아두면 돈 엄청 들여서 깔아줬는데 갑자기 기업의 생산성이 엄청 오르겠지. 안 올랐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실패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제학을 좀 공부해 보시면 기술 혁신은 총 요소 생산성 방정식의 그냥 한 텀입니다. 이게 오르면 올라야 돼요. 생산성이. 근데 안 오르다가 10년 있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지체가 왜 일어날까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이론적 문제였고 사실 이걸 해결한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습니다. 자, 이유는 되게 쉽습니다.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당시 이제 그 개인용 컴퓨터인데 모든 신기술이 처음 도입될 때는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기존의 업무에 결합시켜야 될지, 그리고 이 결과물들을, 이 신기술이 가져온 결과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위를 부여해야 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미 전자결제 시스템들이 다 돼 있어서 여러분 업무가 상사가 무슨 업무를 시키면 그냥 파일을 공유하면 끝이잖아요. 저는 그 나이가 좀 있어서요. 저는 아직도 옛날을 기억하는데 옛날에 PC가 처음 도입될 때는요. 자, PC로 작업을 합니다. 그걸 프린트를 해요. 도트 프린트로 드르륵. 그래서 그걸 들고 상사한테 갑니다. 그럼 상사가 읽어보고 연필로 고쳐줘요. 이렇게. 이거 다시 해와. 그럼 들고 와서 또 탁탁탁탁 해가지고 또 드르륵.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생산성이 이렇게 생각만큼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기술이 현재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도 바꾸고 사회 전체에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나쁜 방식은 버려야겠죠. 그러려면 실험을 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실험을 할 시간이 10년이었던 겁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그 실험을 할 시간을 좀 더 좁혀보려고 되게 노력 중인데 인공지능의 도입이 기업 생산성에 즉각적으로 지금도 별로 영향을 못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인공지능이 혁신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청난 기술인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고민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안 되고 절대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인공지능 윤리라는 이름으로 국제 거버넌스에서는 이해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여기서 낯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의 윤리 개념은 저 국어 사전에서 보면 아실 수 있지만 뭔가 사람이 일단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니까 윤리랑 무관하죠. 나쁜 짓만 안 하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나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가 중요한데 뭔가 윤리는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도덕 원칙 같은 겁니다. 저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윤리라고 생각하면 AI 윤리가 이거 신기술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사람만 죽이지 않고 속이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실제로 영어의 에식스는 그리스어 에토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에토스는 대충 이런 거예요. 사회적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거나 행동을 할 때 보여주는 바람직한 사회적 성격, 그게 에토스거든요. 핵심은 똑같은 그리스 국가에서도 병영 국가였던 스파르타와 민주국가였던 아테네는 에토스가 달랐다는 겁니다. 공통된 에토스도 있었어요. 용기, 절제 이런 건 그리스적으로 다 공통된 에토스였는데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에서는 권위에 대한 복종,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런 게 에토스였고요. 그에 비해서 아테네에서는 그 합리적인 토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에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라는 굉장히 첨단 기술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첨단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기업마다, 정치마다, 국가마다 문화적으로 다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다른 에토스들이 서로 협의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국제 거버넌스로 만들어내고 각 국가별로 다른 것들은 각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실천적 노력을 하는 게 윤리입니다. 에식스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원칙이 아니라 원칙이기도 하지만 행동이라는 거죠. 실천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샘 알트만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존에 원래 오픈 AI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에토스와 그 이후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에토스가 충돌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첨단 빅텍들이 AI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놓고 엔스로픽, 구글, 그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오픈 AI가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서로 조율하고 나름대로의 방향성들을 지켜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들을 즉 에식스가 과학기술 연구와 뭔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들과 같이 협력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실천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쟁점들을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중 사용 문제는 조금 신경을 특히 카이스트 같은 굉장히 첨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중 사용은요. 비나인 AI라고 하는데 원래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AI를 약간만 바꿔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바꿀 필요도 없고 약간만 바꿔도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 여러 네이처 사이언스의 논문이 여러 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된 AI에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바꾸고 톡시시티, 그러니까 독성만 최대로 해라 했더니 인류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독성 물질을 마구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 다큐멘터리도 나오는데요. 논문으로도 나왔고요, 당연히. 그래서 개발하고 계신 AI가 그 자체가 비나인하고 세이프해도 이 이중 사용 문제에서 어떻게 저항성을 가지게 만들 수 있나 하는 것들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그 의사 얘기로 돌아가서
AI를 사용하면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었던 일 중에서 못하게 되는 일들이 당연히 생기는데 그러니까 AI 쓰지 말자 이런 건 올바른 대응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급하면 AI를 시키지만 아까 그 불 꺼지고 전기 꺼지고 이제 인터넷 안 될 때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여전히 킵하고 있어야 될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드는 예로 여러분 요새 대부분의 항공기는 자동 항법 장치가 조종합니다. 조종사는 그냥 거기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지만 그렇지만 조종사가 면허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동 항법 장치 끄고 비행기를 이륙시키고 착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아까 의사의 능력과 마찬가지로 핵심 역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각 전문 분야별로 카이스트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 어떤 것을 핵심 역량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키워나가야 될지 이 부분은 정답이 이미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 작업들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리라는 점 그리고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자동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동화의 역사에서 사실은 기술의 발전 경로가 미리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시기를 돌아보면 산업혁명 시기가 되게 1850년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많이 구별되는데요.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전기에는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뭐 제니 방적기, 그러니까 뭔가 옷감을 짜거나 실을 만드는 그런 자동화 기술이 도입돼서 그 자동화 기술은 정말로 아주 기계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라서 구태여 고숙련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 숙련 노동자들을 다 해고하고 이런 어린이들을 왜냐면 얘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이제 뭐가 이렇게 막히면 가가지고 막대로 쳐가지고 돌게 하고 이 정도예요. 굉장히 간단한 것들. 뭐 그 사이에 이제 손이 끼어가지고 막 손 날라가고 굉장히 끔찍한 하루에 15시간에서 18시간 일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노동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 시기,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기의 첫 번째 전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서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빈부격차가 증가하고 이런 방식의 인간 노동을 대체했기 때문에. 근데 후반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반기에는 자동화 기술이 훨씬 더 고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기술이 이런 어린애가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상당한 정도의 숙련도가,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숙련도를 요구하는 자동화 기술들이 1850년대 이후로 도입이 됐고, 그래서 다시 숙련 노동자들이 자리를 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이 그레이트 컴프레션이라고 하는데 대압축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성장하고, 자 이렇게 즉 그냥 인간 노동을 단순히 대체하던 시대와 인간이 기계랑 자동화 기계랑 결합해서 인간 능력이 강화되는, 왜냐하면 그 숙련 노동자가 이런 아주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결합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럼 이 차이를 가져온 이유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동노동법 폐지입니다. 즉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유들이. 근데 아동노동법이 폐지됨으로써 더 이상 산업자본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자동화 기술을 훨씬 더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요. 즉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실제로 자동화 기술의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아세모글루 교수가 강조하는 건데 대체 기술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증강 기술로서 인공지능 개발에 훨씬 더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람직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자기 효능감도 못 느끼고 기본소득 받고 사는 사회보다는 물론 이제 인간노동 대체는 어쩔 수는 없겠죠. 하나도 안 잘리고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협업해서 성공적으로 협업해서 자신의 능력들을 강화시켜서 훨씬 더 자기 효능감을 느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혁신적 기술이 역사적으로 이 책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혁신적 기술이 항상 인류 복지를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의 경우에는
인류 복지의 평균적 수준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농업이 등장하면서 생산량은 엄청 늘었는데 그것들을 일부 권력층이 독점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엄청나게 나쁜 노동 조건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이 등장했던 시기에 고고학적 발굴을 해보면 뼈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영양실조도 많고 되게 안 좋게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건 지금 다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전기하고 수도가 대표적인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부잣집에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 처음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JP 모간이요. 여러분이 아닌 그 JP 모간 집에 제일 처음, 그러니까 억만장자만 그걸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것이 인프라 기술로 널리 퍼졌을 때 인류 복지에 기여할 가능성에 주목을 했고 결국은 쉐어드 웰페어가 이제 증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미래가 인공지능의 미래가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아니면 적극 수용하거나 그 둘밖에 없다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보다는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퓨처라는 단어가 17세기에 잠깐 동사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 스피릿을 좀 가져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특히 카이스트처럼 훌륭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이런 어떤 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세미나 주제가 AI 시대 인간의 길을 묻다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인간의 길을 아주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변화하는 AI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과 이제 이 강연 내용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이게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길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사회적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윤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의 관점에서 좀 사회적 관점에서의 인간의 길을 짚어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강연 내용이나 그 외에도 교수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도 AI 해가지고 저는 과학기술사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요즘 이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과거의 역사를 좀 보기 위해서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본 바로는 압도적인 어떤 전문가들의 많은 사람들은 AI로 인한 어떤 대전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인간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또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은 좀 또 다른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서로 되게 다른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수님은 어떤 대전환, AI 시대가 펼쳐지면서 어떤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비판을 좀 주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눈이 나쁘지만 목소리는 안 나쁜 김금배 교수님이시죠. 여기 오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일단은 쉬운 답을 먼저 드리면 타임 프레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공진화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었을 때 저는 한 100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는 인간 본성 자체도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어차피 사회적 본성들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이 되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역사학자이신 선생님께서 잘 아시지만 근대적 인간관
근대적 관계들이 고대나 중세 때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고대 문헌이나 중세 문헌을 읽을 때 완전히 외계인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읽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핵심적인 어떤 것들은 남고 어떤 것들은 변화하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게 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변화가 저는 분명히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 대전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유는 아까 제가 개인용 컴퓨터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이분들은 기술이 혁신적이라는 것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로부터 사회가 그 혁신의 속도가 그대로 반영돼서 금방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인간과 사회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 혁신적인 기술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거의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을 해석하고 이게 바람직한지 평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적극적 수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항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기술의 역사 중에서 어떤 첨단 기술도 순식간에 사회를 바꾼 사례가 없습니다. 뭐 인공지능은 예외다. 두고 보죠 그러면. 근데 일단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럼 교수님 저희가 사실 약속된 시간을 5분이나 넘겨서 오늘 강연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이상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를 잘 곱씹어 보면 사실 그 말은 과거와 현재를 잘 성찰해서 더 나은 미래로 같이 나아가자. 동사로서의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찰을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연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중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